하실 말씀은? 뭐 간단하게 소개해 주면 원래 저 광주교구에서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광주교구에서 이제 그 카톨릭 청년운동 활동을 하다가 특히 교회 쪽에서 좀 그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브라질 가서 8년, 9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원래는 이제 전공이 정치학이었는데 여기 가서 이제 종교학으로 전공을 바꿔서 석박사 하고 오자마자 이제 우리신앙연구소 96년부터 우리신앙연구소에서 같이 쭉 하다가 어떻게 또 운 좋게 또 하신대 종교학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2001년부터 그 정도 말씀드립니다. 네. 해주신 내용은 사실은 이제 이 신들의 전쟁이라는 게 약간 이제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런 이제 자본주의와 그런 이제 해방신학의 신의 그런 전쟁 쪽 그런 흐름하고 또 남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요즘에 그런 이제 아까 저희가 홍보를 드렸던 그 내용하고 좀 중의적이었는데 그 앞부분을 발제문으로 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 나눌 내용은 그 하나 더 참고대로 더 나눠드렸어요. 기초공동체 성령세신운동의 갈등과 대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좀 요청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아마 아울러서 오늘 발표해 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분 정도 같이 이제 이렇게 좀 선생님 발표를 듣고 그 좀 쉬었다가 1시간 정도 토론하는 걸로 오늘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한 50분 정도 이렇게 듣겠습니다. 네, 그 소개하신 것처럼 이게 원래 발표를 좀 하자고 했을 때 이 책을 중심으로 이 책이 이제 번역돼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좀 해달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금방 그 사회자가 소개한 것처럼 이 신들의 전쟁이 두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저자는. 첫 번째가 이제 그 기독교 안에서 그리스도교 안에서 그 보수하고 진보 사이의 어떤 갈등이나 대립 이거를 이제 신들의 싸움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진보적인 어떤 진영에서 보는 어떤 신관하고 보수적인 진영에서 보는 신관의 어떤 그 충돌, 대립 이런 측면에서 신들의 전쟁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 한 가지 측면에 이제 신들의 전쟁은 뭐냐면 이제 중남미의 어떤 그 해방 신학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어떤 실천들이 그 대사회적인 참여나 개입을 통해서 어떤 그 체제나 이런 것들과 이제 만나면서 빚어지는 어떤 갈등과 대립. 그래서 해방신학적인 어떤 신앙 고백에 근거한 어떤 신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와 대립하는 어떤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를 갖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자본주의 체제하고 해방신학의 충돌을 신들의 전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하나의 종교화되고 있다는 이런 그 해방신학적인 어떤 이해가 전제가 되는 것이죠. 해방신학에서 자본주의를 비판할 때 자본주의는 또 다른 종교가 되고 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믿고 있는 신과 해방신학이 믿고 있는 신 사이의 어떤 갈등과 대립. 이래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신들의 전쟁을 이제 이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그 나눠드린 자료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서울대 라틴아메리카 연구소에서 대학원생들 대상으로 해서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요청이 이제 이 책을 중심으로 좀 해달라고 해서 이 두 가지 차원의 전쟁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 책의 저자 같은 경우는 그 후자의 전쟁에 상당히 많이 초점을 맞추거든요. 이게 그리스도교 안에서 어떤 그 진보와 보수 사이의 어떤 싸움보다는 해방신학이 믿고 있는 어떤 신이해와 자본주의 체제, 종교화된 어떤 자본주의 체제와의 어떤 갈등과 대립, 여기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제목을 라틴 아메리카 그 해방 그리스도교와 경제 문제 이런 식으로 주제를 따라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고 또 이 문제를 제가 이제 좀 경제 문제도 초점을 맞췄던 이유는 원래 이제 제 관심사도 종교 경제 관계이긴 하지만 이게 그 근대 카톨릭을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경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다른 분야도
어피스라고 보는데 근대 카톨릭에 대해서 좀 소개된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알고 싶어도 사실 그쪽 관련해서 좀 연구를 하고 싶어도 워낙 자료들이 없는데 근대 카톨릭의 어떤 주로 이제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추긴 했지만 카톨릭이 좀 변하는 모습들을 나름대로 좀 잘 잡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초점을 맞춰서 이제 소개를 한번 했던 건데,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발표할 때는 그 후자 측면이 아니라 전자의 측면을 갖고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책 내용에서는 별로 없어요. 그 내용이 뒤에 뭐 그 해방 개신교하고 보수 개신교라는 짤막한 챕터에 10페이지 정도 거기에 이제 주로 이제 그 요약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에 썼던 논문이 하나 있어서 그거를 이제 복사해서 나눠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초운동체 성교세실 운동인데, 뭐 하여튼 간략하게 보면 라틴 아메리카는 특히 이제 여기는 이제 브라질 중심으로 보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초운동체나 해방신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나라가 이제 브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중남미 어느 나라보다도 이렇게 월등하게 신학적인 실천적인 측면이 발달된 나라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기초운동체를 중심으로 한 어떤 해방신학 운동이 이렇게 좀 뭐 지배적인 형태를 뛰어가다가 이제 대략 뭐 그 전부터 조금씩 나타나긴 한다. 90년대부터 관계들이 좀 역전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성령세신 운동을 비롯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오포스데이라든지 보수적인 어떤 신신 운동들이 굉장히 좀 활성화되면서 이 진보와 보수의 어떤 역관계랄까요? 이게 좀 바뀝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90년대 중반에 그 브라질 주교회의에서 처음으로 보수적인 인사가 주교회 의장이 당선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게 거의 한 50년대 말부터 90년대 중반 가까이 전부 그 주교회의를 진보적인 그런 어떤 주교들이 장악을 해왔었는데 90년대 중반에 이제 보수 쪽으로 넘어갑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교황청에서 그 공석이 된 주교의 자리에 계속 보수적인 그 주교들을 임명을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머리 숫자가 달라지는 거죠. 90년대 중반에.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신심단체에서도 나타났는데 성령세신 운동이 보면 기초운동체를 압도하는 시점이 아마 90년대 중반 정도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어쨌든 뭐 진보 보수 이런 갈등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좀 재현되면서 서로 이제 갈등이나 대립들이 많죠. 그래서 문제들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렇게 기초운동체하고 이제 성령세신 운동의 어떤 갈등과 대립 이런 부분을 이제 주로 많은 사람들이 다루었고 이제 관심을 가져왔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좀 이야기를 해달라는 부분이 아마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 같은데,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한 거 좀 다른 게 이제 그 제목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갈등과 제가 대화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기초운동체하고 성령세신 운동은 그냥 완전히 이게 평행선을 달릴 거라고 우리는 이제 상정을 하고 있는데, 이쪽 라틴 아메리카의 사례에서 보면 흥미롭게 둘이 이렇게 만나는 수렴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다뤘던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내에서의 어떤 진보 보수의 갈등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려면 이 내용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발제문 해방 그리스도교와 경제 문제라고 되어 있는 그 발제문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장은 이제 해방 그리스도교에 대한 전반적인 좀 소개, 이 책 안에서 소개된 내용들을 좀 이렇게 다뤘는데요. 근데 좀 여기에서 이제 그런 내용 중에서도 좀 몇 가지 좀 특징적인 거는 이제 해방 그리스도교라는 용어를 이제 이 양반이 사용을 하면서 지금 현재 이제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런 해방 신학이나 이와 관련된 어떤 실천들을 다루는 많은 학자들이 이제 해방 그리스도교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용어가 저는 그렇게 좀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해방신학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엮어냈는데, 이제 이 저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해방신학이라는 좀 용어가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신학이라는 범주 자체가 해방신학과 관련된 다양한 어떤 실천들을 엮어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훨씬 더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적인 예로, 사실 뭐 해방신학은 이게 이제 1970년대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해방신학이 가능하게 했던 어떤 그리스도교인들의 실천들은 이미 1950년대에 나타났고,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런 어떤 실천들을 신학적으로 성찰하면서 나타난 게 해방신학이라는 거죠. 이게 실천이 먼저 있었고, 신학은 나중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신학이라는 용어로 그런 실천들을 다 아우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해방신학이라는 용어를 좀 사용하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가난한 이들의 교회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표현도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제도로서의 교회에 지나치게 좀 이렇게 집착하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아까 말한 그런 다양한 실천들은 제도로서의 교회보다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도로서의 교회로 이렇게 국한시키기는 좀 문제가 있다. 이게 모르겠어요. 성직자분들이나 수자분들은 잘 모르실까 모르겠는데, 평신도들은 이 부분에서 민감하거든요. 제가 각계에서 좀 달아놨는데, 보통 이렇게 예를 들면 80년대 천주교 사회 참여 다 이야기하면 보통 신부 몇 사람 이야기해놓고 끝나거든요. 평신도는 온데간데 없어요. 사실 근데 실제적으로 선발이 됐던 사람들은 다 사실 신도들인데,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히 용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신학이라는 용어를 했을 때 평신도들의 실천이 들어갈 여지가 거의 없죠. 사실 대부분의 평신도들은 신학하고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신학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의를 해서 이제 한다면 또 다르겠지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신학의 범주 안에는 사실 좀 힘들죠. 제도로서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용어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문제까지 좀 관련이 돼 있어서 해방신학이나 가난한 이들의 교회보다는 해방그리스도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더 적절치 않을까.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 양반 저자의 제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해방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이제 좀 정의를 했는데요. 신학적 차원, 사목적 차원,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평신도 운동과 구청운동 차원, 일반 민주운동 차원. 이거는 누가 나눈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쭉 정리하다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본 건데, 보통 신학적, 사목적 차원까지는 이제 많이 이야기들을 하죠. 해방신학이나 여타 진보적 신학을 이야기할 때도. 근데 그 뒤에 오는 이제 평신도 운동이나 일반 민주운동. 일반 민주운동도 이제, 다양한 유형이 있을 거예요. 이게 스스로의 어떤 운동의 출발 자체는 이제 가톨릭의 또는 그리스도교의 신앙이지만, 운동의 형태들은 제도로서의 교회의 울타리 밖에서 일반 어떤 사회적인 관계망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다양한 운동들을 지칭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좀 제도로서의 교회 안에서부터 밖에 이르기까지 아주 광범위한 사회 관계망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어떤 실천들을 우리가 이제 해방 그리스도교라는 용어로 이제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방 그리스도교의 어떤 특성들은 거기서 이제 한 7가지 정도 이 저자가 좀 이야기한 것을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다른 내용들은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내용이 사실은 여기서 신들의 전쟁의 이야기,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종교의 주요한 적으로서 무신론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대한 투쟁, 이거를 주요 적으로 삼는다. 이게 우리나라도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구신학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리스도교의 적은 무신론이다. 그래서 이제 공산당과는 철저히 원수가 되는 거고, 이런 식의 어떤 사고들이 우리들한테 자연스럽게
교육이 되어 왔던 것 같은데,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상황이나 또는 그 사회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실천적인 노력 속에서 우리의 적은 무신론이 아니라 우상숭배다, 이런 어떤 판단들을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마르크스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 또 사회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게 무신론이라는 게 사실은 문제가 뭐냐면 그 어떤 그 진보적인 어떤 사회적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 마르크스주의자들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뭐랄까요, 거리 자체를 끊어버리는 게 무신론이죠. 아무리 그들하고 이렇게 뭐 하고 싶어도 무신론이 우리의 최대 적이다. 그러면 그들하고 같이 연맹하고 연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똑같은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초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죠. 공산당이나 이런 사람들과 같이 운동을 같이 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 실천들이 이렇게 이제 축적된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교의 진짜 적은 그 무신론이 아니라 바로 우상숭배다. 자본주의 체제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우상숭배다. 이런 어떤 인식들을 끌어내는 게 해방신학의 중요한 어떤 특성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뭐 인간 해방의 문제, 이혼론 신학에 대한 비판, 새로운 성서에서 종속적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고발, 그 다음에 마르크스주의를 활용하는 거,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거, 뭐 기초공동체, 이거 다 뭐 이미 다 알고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제 어떤 그 해방 그리스도교의 어떤 운동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고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기초공동체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라틴 아메리카의 상당히 특유한 전형적인 현상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이제 기초공동체에 대해서 좀 이렇게 봤는데, 이 내용도 뭐 다 아실 거예요. 얼마 하시면. 그래서 뭐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교회 기초공동체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카톨릭 중심으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개신교도 거의 비슷합니다.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라틴 아메리카는 이제 개신교 크게 두 부류로 나눠요. 근데 이제 역사적 개신교하고, 이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유토교, 장로교, 이런 종교들을 우리가 이제 역사적 개신교라고 하고, 무엇과 대비시키냐면 이제 나중에 나오는 이제 오순절 운동 이쪽까지 대비시켜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보통 역사적 개신교라고 하는 이런 개신교들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진보적인 카톨릭과 아주 유사한 그런 어떤 신학들이나 실천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해방신학 관련해서 뭐 어떤 신학 뭐 세미나를 한다, 토론을 한다 그러면 거의 뭐 카톨릭 개신교 상관없이, 그런 구분 없이 그걸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같이 하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개신교 신학대학원에서 카톨릭 신자들이 가서 신학 공부하는 경우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 반대 현상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굳이 여기서 이제 그 해방신학이나 그 관련된 또 실천들, 해방 그리스도교 실천을 이야기할 때는 개신교나 카톨릭을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한 오순절을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의 기초공동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 기초공동체 같은 경우는, 글쎄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는 소공동체 이야기하면서 공동체 논의를 하고 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잘 안 되는 이유가, 저는 뭐 소공동체에 대해 잘 모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기초공동체에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 가장 큰 차이가 그게 아닌가 싶어요. 기초라는 말이 이제 스페인어나 포르투갈 말로 이제 바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야말로 그 기초라는 것이 토대. 이제 이거 직업적인, 이제 계층적인 의미에서, 계급적인 의미에서 이제 토대라는 겁니다. 하층 계급이라는 것이죠. 그 구성원이.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우리나라 비교해 봤을 때 큰 차이가 아닙니다. 하층 계급이고 또 그 기초공동체 멤버들은 계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동질적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 한 2년 가까이 2년 반 딱 빈민촌에서 기초공동체를 신부하고 같이 만들었다가 이제 둘이 쪼개서 각자 공동체를 했었는데 그 빈민촌이 우리가 이제 보통 한국에서 이야기하면 번당의 관할 지역이죠. 번당의 관할 지역인데 워낙 브라질이 땅덩어리가 크고 거기에 비해서 신부가 적기 때문에 번당 관할국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방대하고 그래서 이제 이 번당에 이런저런 어떤 사목활동이 전혀 영향을 못 미치는 그런 지역이 발생하고 특히 이제 그런 빈민촌이나 가난한 지역에는 그야말로 신부 보기가 1년에 뭐 한두 번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이제 기초공동체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역사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포르투갈 식민지 일때부터 신부가 어느 수가 적어서 땅덩이 넓은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궁예책으로 나온 게 뭐냐면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심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어떤 단체들이나 활동들을 스스로 이제 구성을 하는 거죠. 아주 자발적인 어떤 신앙 활동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사실 이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게 뭐냐면 주교들 입장에서 주교나 신부들 입장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신앙을 이제 저것들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평신도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주교들이나 신부들 입장에서 불안하죠. 불안해서 그걸 통제하려고 하여튼 브라질 교회사를 보면 여러 차례 시도를 한다. 근데 결국은 통제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케어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면 분명히 통제를 할 수가 있죠. 근데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평신도 신심단체들이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그건 뭐 브라질뿐만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 전반적으로. 그래서 보통 이제 이제 스페인어로 이야기하면 이제 에르만다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 자매, 형제 비슷한 이런 표현인데요. 이게 평신도들끼리 특정한 어떤 그 성인을 숭배하는 이런 경우가 이제 되게 이제 평신도들을 모으는 구신변 역할을 하는데 그 특정 성인 숭배를 중심으로 해서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뭐 그 성인의 축일날 거리 행진도 하고 또 이제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그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들 돈을 모아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건당의 어떤 구조 안에서 전혀 어떤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어떤 활동들을 이렇게 펼쳐왔던 것이죠. 사실 이제 그 연장선상이 저는 이제 기초공동체라고 봅니다. 그거는 그 뿌리는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보통 그거를 이제 대중적 카톨릭이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일반 제도적 카톨릭과 대비해서. 근데 이제 그런 대중적 카톨릭이 그 하층 계급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어떤 빈민촌이나 농촌 지역에서 만나면서 대중적 카톨릭의 어떤 계급성이 부여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기초공동체가 출현하는 거죠. 그런 어떤 동질적인 어떤 계급적 기반 하에서 활동들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열정적인 그런 어떤 실천들이 나오는 거죠. 기초공동체를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뭐, 대충 그런 겁니다. 제가 했던 경우 같은 경우는 같이 모여서, 모여서부터도 이제 문제가 많죠. 왜냐면 거기는 이제 문명률이 워낙 높아서, 저도 처음에 이제 당혹스러웠던 게, 한국에서 옛날에 80년대 아마 학습했던 분들 기억하시는 것도 사회고 학습할 때, 막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세상에 성서를 펴놓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한번 읽어보자 했는데 못 읽는 거예요. 성서를. 그래서 거의 모인 사람의 3분의 2 정도는 아예 못 읽고, 3분의 1 정도는 자기 이름 쓰는 정도의 쓰는 정도거든요. 그것도 이제 사회성의 문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주변 사람 도움 받아서 이제 뭐 그림 성서 해서 이제 뭐 하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삶에서 출발을 해서 성서를 읽는 거죠. 그래서 성서를 통해서 자기들의 삶을 비추어보고 거기에서 일정한 어떤 판단을 끌어내고 그걸 통해서 실천적인 행위로 나가고 실천적인 행위가 끝나면 와서 이제 반성적인 교사를 하면서 새로운 또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때는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는데, 빈민촌에서
시청에서 무료로 우유를 줬어요. 우유를 줬는데 이렇게 애들 먹이려고 보니까 우유가 이제 유효기간이 다 지나서 그러면서 유효기간 지나고 어느 정도 이제 부패해서 먹을 수 있는 어떤 경우는 이제 모르고 그걸 먹어가지고 이제 애가 탈락 이런 경우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동체 모임을 하는데 이제 아줌마들과 붕괴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성서 있고 같이 이런 토론하다가 결국은 이건 뭐 그대로 넘어갈 수가 없다. 이건 뭐 우리가 거지에서 얻어먹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당연히 권리로서 우리는 그걸 가져야 되는데 마치 이렇게 거지 취급하는 시청에 대해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나를 지정해서 시청 앞에 가서 시위하자. 가서 이제 몰려가서 시위하고 돌아와서 좀 반성하면서 뭐가 문제가 있었다. 뭐가 문제가 있었다. 우리는 잘했다.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이제 계속 사이클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그 성서그룹에서 출발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이제 기초공동체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이제 중간 정도 2페이지 중간, 아니 3페이지 중간 정도에 나오는데 하여튼 브라질 같은 경우 보면 국가가 아닌 기관에서 행한 가장 광대한 대중교육이었다는 거예요. 자체가. 사람들을 의식화하는 데 있어서 기초공동체 이상으로 지대한 공헌을 한 데가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의식을 바꿔놓는데 기초공동체가 기여를 했고 특히 이제 그 군사독재하에서 뭐 민주화라든지 뭐 인권옹호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많이 이제 기여를 했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브라질의 그 사회운동이나 민중운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사람들 흔히 이야기하는 게 민중운동이나 일반 사회운동 간의 어떤 그 내부에서 어떤 논의의 어떤 그 민주화. 그래서 어떤 그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과정들을 사회운동이나 민중운동 안에서 이렇게 좀 정착시키는데 좀 굉장히 큰 도움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초공동체 논의는 거의 뭐 만장일치입니다. 최종의 어떤 결론을 얻기까지. 그래서 이제 심지어 그런 맥락에서 기초공동체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썼던 표어 중에 그런 표현이 있는데 바시스모라는 게 있어요. 바시스모에서 아까 토대주의라고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 옛날 80년대 운동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대중 추수주의 뭐 이런 정도로 번역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대중에 대한 어떤 지나친 신뢰, 지나친 낙관 이게 어떻게 보면 기초공동체 활동에서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났던 현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방신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고 비판을 했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럴 정도로 어떤 민주적인 절차를 굉장히 중시했던 거죠 기초운동 자체가. 근데 이제 이 기초운동체 멤버들이 일반 민중운동안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서 그 민중운동에도 그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중운동 안에서 어떤 민주적인 절차를 정착시키는 데 있어서 기초운동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큰 역할을 했던 게 그 민중운동의 어떤 자율성을 이제 확고하게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기초운동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이제 기초운동, 민중운동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 이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많죠. 뭐 정치적인 목적에서 접근하는 사람도 있고, 뭐 정당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우도 있고 많은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게 이제 민중운동이나 사회운동이 그쪽에 이제 흡수돼 버리는 이런 경향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운동체 활동가들이 처음부터 민중운동의 어떤 자율성, 이걸 처음부터 딱 못 갖고 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통제를 잘 해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기초운동체가 또 귀한 바 크다. 그래서 이제 민중운동이나 일반 사회운동에 끼친 어떤 기초운동체 이런 영향은 사실은 이제 과거의 일만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그런 거다. 이렇게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걸 보면, 이제 그 4페이지에 보면, 오늘날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대표적인 민중운동 딱 하나 들나오면 뭐냐면 브라질의 무토지 농민운동입니다. 가장 활발하게 무토지 농민운동인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브라질이 이제 민정이약하면서 농지개혁을 헌법상 보장을 했는데, 헌법적으로 규정은 됐는데, 막상 그걸 이제 시행하려면 시행령이 나와야 되잖아요. 시행령이 이제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게 무토지 농민이란 말 자체가 좀 이상하죠. 농민이면 당연히 땅이 있어야 되는데, 땅이 없는 농민이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 기억 되살리면, 우리 시골에 땅도 없이, 소작할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남의 집에 날품팔이 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제 이제 무토지 농민 운동은 이제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소작하는 사람. 소규모의 이제 농지를 소유한 사람까지 포함된 그런 운동인데, 주로 이제 지주들이나 국가에서 갖고 있는 토지인데 사용하지 않는 토지, 그런 토지들을 점거해서 거기에 이제 농사 짓고 거기에 아예 이제 촌락을 지어서 점거하는 이런 형태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오늘 거의 브라질 민중운동, 라틴 아메리카 민중운동하면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어디서 나왔냐면, 카톨릭의 토지 사목이라는 데서 나왔습니다. 토지 사목은 우리말로 하면 농민 사목 정도 되겠죠. 거기에서 만들어낸 작품이라기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는 사파티스타, 멕시코의 사파티스타 이것도 봉기도, 봉기 자체는 카톨릭하고 전혀 상관없죠. 상관이 없는데, 사실은 원주민들이 봉기할 수 있는 토대 자체가 치아파스 교구를 중심으로 해서 원주민에 대한 어떤 의식화 교육,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면서 원주민들이 스스로 자기를 자각하고 봉기할 만한 그런 어떤 기반들을 다 마련한 것은 사실 카톨릭입니다. 특히 이제 교리교사들이 활동들이 이제 굉장히 돋보이는데,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각광받는 운동 중에 하나가 원주민 운동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에콰도르, 치아파스도 마찬가지지만 에콰도르나 이제 볼리비아 쪽인데, 스페인이나 이제 포르투갈의 식민지 정복 당한 지 이제 500년 넘었고, 그 사이에 어쨌든 원주민들의 종교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 민족문화 말살하는 것처럼 하여튼 온갖 짓거리 다 했죠. 그래서 원주민 관련 문헌들 다 불태워버리고, 이단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원주민 신전들은 다 파괴하고 그 위에 성당 짓고, 뭐든지 그걸 다 했죠, 500년 동안.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제 원주민 종교는 문화는 다 사라졌다 하고 생각하는 500년 뒤에 이제 원주민 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에콰도르 같은 경우는 아예 헌법에다가 에콰도르는 다국민 국가다. 예전에는 에콰도르 백인이든 흑인이든 원주민이든 다 에콰도르 국민이다 해놓고, 막상 사실상의 국민은 백인밖에 아닌 거죠. 사실상의 이제 원주민이나 흑인들은 다 이제 2등 국민 이렇게 취급을 당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헌법 개정을 하면서 아예 그거를 헌법에 걸어놓으면 다 국민이다. 원주민도 백인도 흑인도 에콰도르 국민이다. 그러면서 최초의 원주민 대통령이 나옵니다. 엄청난 거예요. 500년 동안 다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500년 뒤에 부활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에콰도르의 원주민 운동을 활성화하는 데서도 프루아뇨라는 주교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이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대부분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리교사라든지 이제 쪽 사목활동가들의 활동을 통해서 원주민들을 의식화하고, 이 에콰도르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제 교회에서 원주민 단체들을 조직하는, 단체까지 이렇게 조직하는 데까지 협력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오늘날 대표적인 그런 어떤 민중운동의 사례들을 보면 그 뒤에는 아까 말한 해방 그리스도교가 자리하고 있다. 가톨릭뿐만 아니라 개주교 포함해서 해방 그리스도가 자리하고 있다는 게 우리가 좀만 들여다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는 해방 신학은 여전히 유효한가, 이 논쟁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 논쟁을
여러분들 아마 이야기를 다 들어보셨을 텐데 논쟁 시작이 사실은 이제 동구권이 붕괴되면서 90년대 초반부터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사실 논쟁 자체가 좀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해방신학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유효한가 유효하지 않은가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해방신학과 전혀 상관없는 동구사회주의가 무너졌다는 이유 하나로 그래서 사회주의나 마르크스주의는 이제 한물 갔고 그래서 마르크스주의를 이렇게 분석도구로 사용하는 해방신학도 한물 갔다. 이런 식의 논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자본이 어떤 이념적인 어떤 편견을 갖고 처음부터 논의 자체가 이렇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지저분한 그런 논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이 책 저자 같은 경우는 논쟁의 기준을 좀 다시 바꿔보자. 해방신학의 유효한가 신학적인 측면에서 이론적 측면에서 마르크스주의를 이렇게 분석도구로 사용하든 뭐 안 하든 간에 그런 맥락에서 유효한가 유효하지 않은가 이걸 따질 게 아니라 지금도 일반 대중들이 여전히 해방신학적인 해방그리스도교적인 입장들을 지지하고 거기에 동의하고 같이 함께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기준으로 삼아놓고 보자. 그랬을 때 이제 아까 들어드렸던 세 가지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오늘날 라틴 아메리카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어떤 사회운동이나 민주운동의 저변에는 그런 해방 그리스도교적인 어떤 관점이나 시각을 갖는 수많은 사람들이 개입된 그런 결과들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해방신학은 일반 대중들 안에서 확고한 지지를 여전히 받고 있고 그래서 해방신학은 유효하다. 그래서 유효하다 논쟁을 그걸 이제 대중적인 지지를 갖고 한다면 유효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주고 해방 그리스도교 경제 문제는 이제 그건데요. 이건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근대 체제가 들어서면서 서구에서 이제 자본주의 근대 들어서면서 뭐 우리가 흔히 상상할 수 있었던 것처럼 중세는 이제 카톨릭 세상이었죠. 그래서 이제 근대가 들어서는 게 자체가 이제 카톨릭에서는 굉장히 좀 불만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제 반종교개혁 하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카톨릭은 어떤 그 근대 체제, 특히 이제 근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반감을 갖고 있었다. 이게 이제 이 책의 저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비타협적 카톨릭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자본주의하고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그 반감, 혐오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카톨릭의 태도였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제 변화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그 자본주의 체제가 유럽 사회 안에서 점점 더 확산이 되고 또 보편적인 제도로 자리 잡아가면서 더 이상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자본주의하고 등지고 살 수 없는 이런 세상이 되면서 비타협적인 카톨릭이 이제 자본주의 체제하고 좀 이제 타협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그 시점을 이제 그 저자 같은 경우는 19세기 말 때를 기점으로 삼는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시기가 이제 노동원장이 나오는 그 시기라고 보시는데 그러면서 그때 이제 사회적인 카톨릭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비타협적 카톨릭하고 사회적 카톨릭은 어떻게 다르냐면 비타협적 카톨릭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본체제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혐오감, 반감인데 사회적 카톨릭은 뭐냐면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워낙 보편적인 제도가 돼버리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거죠, 체제 자체는. 다만 자본주의 체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폐해들 이런 것들만 좀 이렇게 거치고 체제 자체는 인정을 하겠다. 이게 이제 사회적 카톨릭인 거죠. 그래서 이 사회적 카톨릭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카톨릭 사회교리의 기반이 됐다는 거죠. 저자의 주장이요. 그래서 이제 뭐 카톨릭 사회교리는 여러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뭐 자본주의 체제나 사회주의 체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좀 가끔 헷갈리죠. 왼쪽 욕에다가 다 우리가 또 자본주의 욕에다가 헷갈리는데 보면 기본적으로 자본 체제에 대한 부정은 없습니다. 사회교리는 그런 어떤 폐해나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 비슷한 시기에 이제 프랑스에서 이른바 이제 카톨릭 사회주의 이게 비타협적 카톨릭이
사회적인 카톨릭으로 돌아서고 한편에서는 그 비슷한 시기에 이제 프랑스에서는 이제 카톨릭 사회주의가 나타나면서 어떤 그 앞에서 말하는 그 비타입적인 어떤 태도들, 자본주의에 대한 비타입적인 태도들이 어떤 좌익 사상, 마르크스주의와 결합되면서 나타나는 게 이제 카톨릭 사회주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 예를 들면 뭐 40년대, 50년대 그 노동사제 경험들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어떤 좌파, 카톨릭 좌파의 어떤 단체들이나 이런 운동들, 이런 이제 통칭해서 카톨릭 사회주의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그, 라틴 아메리카로 넘어가서 해방신화의 경제장 이런 일정한 관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끼쳤다. 실제로 이제 그, 브라질은 포르투갈 식민지이면서도 그, 특히 이제 학술적인 차원에서 프랑스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 있고, 그 교류가 활발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 프랑스 쪽의 어떤 사상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미쳤고, 또 실제로 해방신학자들이 이야기 보면 훨씬 더 많이 등장하는 게 프랑스 사상가들이에요. 그래서 좀 굉장히 많은 친화성이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자료들을 보면 50년대 이때에 이제 프랑스에서 유명한 어떤 그 카톨릭 사회주의자들이 와서 강의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줬고, 특히 또 이제 수도회 같은 경우는 또 그 프랑스 쪽 수도회하고 또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특히 이제 프랑스의 그 도미니크회 같은 경우는 그 브라질의 그 해방신화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친 수도회인데, 뭐 그 수도회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유럽에서 형성됐던 그 카톨릭 사회주의가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제 그 진보적인 어떤 그 해방 그리스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줬다. 이런. 근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단순히 뭐 유럽의 영향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그 영향,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를 보는 거고, 뭐 해방 그리스도교는 라틴 아메리카라는 또 독특한 상황 속에서, 특히 이제 종속자본주의는 독특한 어떤 그 상황 속에, 사회적 상황 속에서 이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사상적인 영향이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지만, 내용은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해방신학에서 이런 어떤 그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어떤 비타입적인 태도가 이제 카톨릭 사회주의를 통해서 이제 해방신학을 전달이 됐고, 그게 이제 라틴 아메리카 상황 속에서 이제 형성이 되면서 해방신학이 초기 형성될 때 뭐 그런 그 경제체제에 대한 어떤 분석들이나 비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특히 이제 정석이론적인 어떤 관점들을 들어와서, 이게 사실은 50년대 라틴 아메리카에 이제 팽배했던 게 뭐였냐면 발전신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애 못 사냐? 우리가 애 못 사냐? 그거는 우리 그 라틴 아메리카, 이게 우리가 못 사냐 그 기준은 유럽이죠. 유럽을 딱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못 산다. 왜 못 사냐? 우리는 그 유럽에 비해서 우리 내적인 문제가 많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잘 살 것이냐? 유럽이 했던 그런 발전 모델들을 그대로 따라서 하면 우리도 언젠가 잘 살 수 있다. 이른바 근대화론이죠. 이런 거 이제 팽배했던 건데, 그렇게 해봤자 이제 뭐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60년대, 50년대 말부터 이제 정석이론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뭐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못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많은 것들이 그 중심하고 그 주변부 관계 속에, 중심이라는 게 뭐 유럽이나 미국이겠죠. 이쪽에 이제 우리 부가 많이 이제 유출이 되면서, 결국 우리가 그 중심부에 대한 어떤 종속적인 그런 어떤 경제 구조 때문에 우리가 못 사는 것이지, 우리가 못 나서 못 사는 건 아니다. 그럼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그 서구사에 종속되어 있는 이 경제 구조부터 끊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잘 사는 거죠. 그래서 종속으로 또 해방이죠. 그래서 해방이라는 표현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들이 이제 초기의 해방신학 안에서 이제 자리 잡는데, 그걸 이제 확실하게 이제 좀, 특히 이제 경제적 관점에서 그걸 이제 정리를 했던 게 이제 이른바 경제신학이라는 흐름들인데, 이제 경제신학은 이제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특히 이제 그 80년대 중반 들어서 이제 라틴 아메리카 이제 외채위기가 터지면서,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이제 외채감리라고, 뭐 국가에서 번 돈들은 다 이제 선집으로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뭐, 라틴 아메리카 입장에서 교육에 투자해야 될 돈도 다 그쪽으로 가는 거고, 뭐 복지에 투자해야 될 돈도 다 그쪽으로 가는 거고, 사람들이 이제 훨씬 더 열악해져.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러면 이제 경제신학이 경제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신학적인 선택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그 자본주의 자체를 하나의 이제 경제 종교로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는 거죠. 이 경제 종교라고 규정을 하는 게 뭐 특히 이제 그 자본주의 체제의 어떤 그 관점들을 이론적으로 옹호하는 이런 사람들의 저작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치밀하게 이제 분석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은요, 그리스도교 안에서 어떤 그, 그야말로 뭐 진보의 하나님과 보수의 하나님 사이의 어떤 갈등과 대립. 이거는 뭐, 70년대부터 계속 이제 오순절 운동, 오순절은 너무 그 전에도 들어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시작이 돼서 그 중남미 같은 경우는 한 20세기 중반 정도 그때 이제 주로 이제 예수의 신부를 통해서 가톨릭 같은 경우는 유입되고 개신교들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유입이 됩니다. 초기에는 뭐 특히 이제 그 가톨릭 안에서는 워낙 어떤 진보적인 입장들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그 성녀 신실 운동이 좀 뚫고 들어갈 만한 그런 여지들이 거의 없었죠. 잘 아시다시피 뭐, 가톨릭교에서는 주교가 노하면 끝이기 때문에 난 뭐 성녀 신실도 싫다. 그러면 뭐 못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초기에는 굉장히 좀 힘들어했죠. 근데 이제 가톨릭 안에서 이제 성녀 신실 운동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게 사실은 이제 가톨릭 밖에서 오순절파 교회들이 이제 급성장을 하면서, 그래서 뭐 브라질 같은 경우 보면 그 통계 보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막 60년대 이정도 되면 가톨릭 신자 비율이 한 뭐 90몇 프로 이렇게 되는데 이제 뭐 2000년대 이렇게 돌아오면 가톨릭 신자 비율이 한 75%. 나머지 거기서도 벌써 한 뭐 15% 이상이 개신교 쪽으로 넘어옵니다. 개신교 쪽에서도 이제 아까 말한 역사적인 개신교는 똑같고 거의 뭐 신자 증가가 없고 이제 오순절파 이쪽 교회가 최종적으로 제가 본 게 뭐 17%, 18% 브라질 같은 경우. 더 이제 좀 많은 데는 칠레나 이런 데는 보통 20% 넘어간 데도 있다고 그러고. 근데 문제는 그 통계가 좀 자료가 부실해요. 좀 그리고 좀 개신교 쪽에서 주로 이제 내는 자료에 의존하는데 워낙 좀 부풀리기를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고, 이 저자에 분석하는 바에 의하면 좀 신자들의 이동이 잦아서 헤란문이라는 우리가 그 호텔 간데 들어갈 때 돌아서 들어가는 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교회를 있다가 금방 또 저기에서 또 금방 있고, 그러면 신자 수는 이쪽 저쪽 다 잡히는 거죠. 이런 식의 어떤 성격들 때문에 이제 좀 수치 자체가 좀 과장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급증했던 것은 사실이죠. 그 수치에 대해서는 약간 이견이 있었지만, 그러면서 이제 가톨릭 이제 뭐 주교들 입장에서 이제 이게 이제 그야말로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어떻게든지 쉽게 말해 가톨릭에서 이제 계속 오순절로 넘어가는 흐름들을 끊어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기존의 어떤 가톨릭 조직으로는 도저히 그걸 끊어낼 방법이 없는 거죠. 기초공동체도 무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도에도 그렇고. 하여튼 기존의 어떤 가톨릭의 모든 기존 조직이나 이건 다 동원해봤지만 결코 그 오순절로 이렇게 위조해가는 그 흐름들을 이제 끊어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녀 세신 운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90년대 초반 주교에서 공식으로 인정을 한다. 교회에서 인정하는 신신단체. 왜냐하면 성녀 세신 운동만이 오순절로 그렇게 흘러들어가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초기에 이제 좀 그 주교들이 이제 성녀 세신 운동 관련해서 좀 싫어했던 내용들이 뭐냐면, 첫 번째는 오순절 그 사람들하고 친하다. 이게 초기에 들어왔을 때 오순절 운동이나 이게 가톨릭 안에 성녀 세신 운동이 처음 시작할 때는 오순절 교회 목사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적 관계가 굉장히 끈끈했어요.
그 부분이 이제 주교인들은 마음에 안 든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공식적인 제도로서 교회가 통제해낼 수 없는 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어요. 주교들이 금지시켰는데 그 성령 세미나 같은 거 하다가 뒤로 넘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못하게 금지시켰어요. 그런 거. 이게 제도교회로서는 좀 이건 너무 지나친 거다 생각한 것은 하지 말으라고 이제 성령 세신 운동에 주문을 하고 대신에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일종의 협상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령 세신 운동이 이제 급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은 이제 기초공동체의 그런 어떤 7, 80년대 기초공동체의 그런 어떤 공도를 거의 뒤덮을 정도로 가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외면적으로는 그런 갈등들이나 대립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이제 오순절파 교회하고 이제 기초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성령 세신 운동과 기초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좀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게 그 오순절 운동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주로 빈민촌으로 들어갔거든요. 기초공동체도 주로 그 터전이 빈민촌이죠. 성령 세신 운동 초기에는 빈민촌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곳에 이제 이렇게 모여들다 보니까 워낙 이제 갈등들의 대립들이 막 터진 거죠. 뭐 오순절은 나중에 성령 세신도 마찬가지고 이제 조산 쪽으로 이렇게 좀 돈 문제 때문에 확산을 하면서 좀 그런 문제로 안아줬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곳곳에서 그런 대립과 갈등들이 이제 발생을 했던 거고. 근데 이제 좀 이제 제 개인적으로 그 기초공동체와 이렇게 성령 세신 운동 이걸 좀 그 논문을 쓰면서 브라질 가서 실제로 이제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성령 세신 운동 활동가들을 포함해서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보면 이게 뭐 위에 그 교회 지도자들이나 주교들이나 신부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렇게 갈등과 대립들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일반 신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기초공동체 입장에서는 성령 세신 운동을 만나면 기초공동체가 어떤 사회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신앙에서 출발해서 활발하게 문제 제기하고 비판적으로 참여한 것은 어느 종교단체도 경험할 수 없는 우리가 계속 갖고 와야 될 이런 문제다. 그러나 이제 영성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은 기초공동체가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세신 운동에서 그걸 가져오자. 이게 상호 보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신자들 입장에서. 이런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실제로 일반 신자들 수준에 가면 그런 갈등과 대립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또 수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차원에서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기초공동체하고 그 성령 세신 운동 관계자들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소집을 해서 같이 이렇게 대화하는, 토론하는 그런 모임들을 계속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방신학자들 입장에서 이 문제를 이제 풀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제 클로도비스 보프 같은 경우는 조산층 사목이라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교계 차원에서도 둘 사이 이렇게 수렴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오순절파하고의 관계는 이제 여전히 지금도 이제 갈등 상태로 이제 남아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거기도 좀 변수가 있는 게 뭐냐면, 오순절파도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따지면 순복음교회 다니는 신자가 통합진보당 한다, 이해 안 가죠. 근데 브라질은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 오순절교회 다니면서 잘 아시죠? 노동자당이라고. 좌파정당이고. 노동자당은 뭐 상원운동하고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보적 소수란 표현을 쓰는데, 예, 이 오순절파 운동 안에서도 그 진보적인 소수들이 있어서, 또 진보적인 소수 빼고도 좀 상당히 온건한 입장에서는 어떤 그 사회적인 참여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런 흐름들이 있고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물론 이제 주류는 이제 그 오순절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적이고 정치적인 부분에서 이제 보수적이고 그러긴 한데, 어쨌든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쉽게 이렇게 간단하게 좀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그 진보적인 어떤 그 오순절파 부분들하고 해방신학적인 이런 부분들하고의 어떤 대화, 이런 노력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선은 뭐냐면, 진보적인 게 오순절파에서 진보적인 소수를 할지라도
그러나 공개적으로는 우리는 해방신학과 다르다. 이 사회 참여를 하도 사회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참여를 실제로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해방신학과 다르다는 명백히 선언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여전히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이긴 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끊임없이 어떤 수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버려가지고 여기까지 고맙습니다.